강원도 깊숙한 산자락, 운무에 쌓인 곳에 자리한 용화사. 외부인의 눈에는 그저 조용하고 고요한 사찰일 뿐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곳의 주지 스님 주선원이었다. 주선원은 언론이 국민 스님이라 부를 정도로 대중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은 방송, 유튜브, SNS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고 포교 활동보다는 힐링과 정신치유를 앞세운 강연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절제된 말투, 부드러운 미소, 차분한 눈빛으로 말없이 많은 이들을 울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조차 그를 현대의 선승이라 치켜세웠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용화사 경내에서는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되었고 카메라 앞에 앉은 주선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신 순간 그 고통은 인연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화면에는 나이든 어르신부터 청년, 아이들까지 조용히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담겼고 채팅창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살림이 생겼어요. 같은 문장으로 넘쳐났다. 어느덧 그는 신앙의 대상이 아닌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정신적 구루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명성 뒤편,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용화사에서는 영적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사찰 내 합숙 생활을 진행하는 입소 제도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는 자원자 중심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접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고 입소 후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됐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했다. 아침 4시에 기상, 참선과 육체노동, 정오의 법문 청취,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고백과 무건 수행. 이 모든 일정이 내면의 자아를 깨닫고 참회하기 위함이라 명시되어 있었다.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수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기면 업을 거스르는 자로 간주되었다. 그에 따른 응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했다. 몇몇은 이곳을 나가고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가족과 영원히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용화사는 여전히 평온하고 장엄했다. 선녀들이 춤추는 듯한 대웅전의 곡선 지붕, 늘 깨끗이 쓸린 경내, 부드러운 향냄새와 고요한 연불소리. 방문자들은 이곳을 천상의 공간, 영혼의 안식처라고 표현했고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감탄했다. 주선원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연출해냈다. 그는 기부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거액을 보시했고 용화사에는 매년 새로운 정각과 숙소가 세워졌다. 사찰 뒷마당에는 고아와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었고 그 모습은 항상 SNS에 아름답게 편집되어 올라왔다. 사람들은 믿었다. 주선원은 진정한 스승이며 용화사는 진정한 성소라고. 하지만 그 모든 광의의 이면에는 이상할 정도의 일사불란함, 정제된 침묵,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왔다. 입소했던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떤 여성은 사찰에서 나온 후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늘 개인의 약한 마음, 혹은 정신 수양 도중의 혼란으로 설명되었다. 그 어떤 누구도 주선원 스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도 완벽했고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용화사에 한 소녀가 도착했다. 김유리.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의 얼굴. 비에 젖은 머리카락,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은정이라는 중년 여인의 손에 이끌려 대웅전으로 향했다. 이 아이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구원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님. 주선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곳은 누구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네. 그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다. 여긴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아. 고통은 업이고 업은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다. 김유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울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용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그림자가 사원 안에 드리웠다. 김유리는 처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그녀는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그녀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외모도 단정했으며 항상 모범적인 학생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아버지 김재환은 지역교육청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 이윤정은 유명한 보석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모범 엄마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부모에게 있어 딸은 곧 가족의 명예였고 실패란 용납되지 않는 단어였다. 고등학교 3학년, 유리는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부모에게서 눈에 띄게 냉대받기 시작했다. 이윤정은 한숨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줄였고 김재환은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너 같은 애는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지하철역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년 강현수를 만났다. 현수는 따뜻한 미소와 서툰 유머를 가진 사람이었고 유리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느꼈다. 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유리는 처음으로 부모 몰래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수가 준 쪽지를 유리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어머니는 분노했고 그녀를 몰아붙였다. 가수 지망생, 무직, 그런 쓰레기 같은 애랑 뭘 하겠다는 거야? 그날 밤 김재환은 딸의 휴대폰을 빼앗고 집 밖 출입을 금지시켰다. 유리는 자신의 방 안에 갇힌 채 창문 너머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거세게 내리던 8월의 어느 저녁, 또 한 번의 언쟁 끝에 김재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집이 싫으면 꺼져. 어디 가서 내 인생이나 망쳐봐.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유리는 침묵 속에 방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삼짓돈 몇만 원, 낡은 휴대폰, 여벌의 옷 몇 벌. 그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포구 속으로 걸어나갔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새벽 2시, 빗물은 유리의 어깨를 적셨고 터미널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다. 중년의 얼굴에 검정색 두건을 쓴 눈빛이 부드러운 여인. 이 시간에 혼자예요?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프죠? 이거 드세요. 그녀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물병을 내밀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의 마음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여인은 자신을 하은정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서울 근처 절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아프죠. 그럴 땐 산속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씻는 게 제일이에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귀에 박혀 들어왔다. 거기 가면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묻지 않아요. 실패도, 실수도, 원망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잠시 망설이던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고 돌아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다. 하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후 회색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고 유리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트럭의 내부는 어두웠고 짐칸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트럭이 산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치 현실에서 탈출하는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리가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트럭은 멈춰 있었다. 하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도착했어요. 여기부터는 조용히 따라오세요. 유리는 몸을 일으켰고 차 문을 열자 한기가 몰려왔다. 앞에 펼쳐진 것은 고요한 산사, 바로 용화사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보이는 목조 건물, 조용한 정각, 은은한 등불.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입구에서는 흰 가사의 주황띠를 두른 작은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리를 보자 묵묵히 절을 했다. 그 모습에 유리는 괜히 긴장되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밤 유리는 사찰 내 숙소인 청년당의 한 방에 배정되었다. 방 안은 단촐했지만 깔끔했고 다다미 위에 이불이 니틀이 깔려 있었다. 벽 한편에는 무건수행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멀리 대웅전의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로운 공간, 익숙하지 않은 침묵, 그리고 너무도 다른 세계. 그녀는 막막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심되는 기분도 들었다. 누군가 쫓아오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혼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김유리는 처음으로 세상과 단절된 밤을 맞이했다.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용화사 전체는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알지 못했다. 그 침묵이 바로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김유리가 용화사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새벽 4시. 대웅전 옆 종각에서 커다란 범종 소리가 3번 울렸고 청년당의 문이 일제히 열렸다. 옷을 입은 수련생들이 무표정하게 복도를 걸으며 나섰다. 유리는 처음엔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일어나세요라는 나직한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약간 돌아왔다. 모두는 흰 가사의 회색 작업복을 입고 대웅전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가장 앞에는 하은정과 다른 봉사자들, 그리고 그 뒤로는 유사한 또래의 여자들이 보였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유리는 수련자가 되었다. 누군가가 이름 대신 부여한 법명 지명으로 불렸다. 모든 개인 물품은 회수되었고 휴대폰은 잠시 보관한다는 이유로 가져갔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세속과의 끈을 끊는 것이 첫 번째 정화입니다. 주선원 스님은 첫날의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업장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하루는 일정한 틀로 반복되었다. 4시 기상, 4시 반 참선, 6시 아침 공양, 7시부터 11시까지는 잡초 제거, 청소, 장작 나르기 등의 육체 노동. 점심 공양 후에는 2시간가량 법문 청취가 이어졌고 저녁에는 다시 참선, 그리고 무건 명상이라는 이름의 고립된 시간. 무건은 강제였다. 불필요한 대화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감정 표현은 훈계 대상이었다.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말투를 쓰거나 규칙의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날 작업량이 2배로 늘어났다. 유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따라가기 시작했다. 말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도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수능을 배웠고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함께 들어왔던 또래 소녀 정은이 며칠 후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봉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마음이 약해서 견디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진짜 정화를 원하는 이들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라지는 건 이곳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김유리는 주선원 스님의 법문에 매일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불경 해석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의 말투, 그의 억양 하나하나가 진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탐욕과 욕망의 바다입니다. 부모, 연인, 친구 모두 결국 업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곳은 그 모든 인연을 끊고 진실된 자아를 찾는 공간입니다. 스님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감정적이었다. 그는 세속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울먹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정작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어졌다. 어느 날 스님은 유리를 따로 불렀다. 청년당 뒤편에 있는 작은 영빈실이라 불리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일반 수련자의 숙소보다 훨씬 아늑했고 향냄새가 진동했다. 지명아. 그는 법명으로 그녀를 불렀다. 너는 마음이 맑은 아이야. 내가 가진 상처는 너만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많은 소녀들이 겪는 아픔이지. 하지만 그 아픔은 너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거란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부담스러웠다. 그날 이후 주선호는 종종 그녀를 따로 불렀다. 혼자서 법문을 들려주기도 했고 함께 묵언 명상을 하자며 무릎을 맞대고 앉기도 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말은 다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그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처음의 평온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 주선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영빈실로 불렀다. 지명아, 오늘은 특별한 정화 의식이 있어. 너는 이미 많이 정진했지만 한 가지 남은 업장이 있어. 그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거웠다. 그는 향을 피우고 연부를 시작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선 천둥이 울렸다. 몸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진다.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그 순간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리는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저 정화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밤 유리는 또 한 번 침묵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바닥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주선호는 평온한 얼굴로 다시 연부를 시작했고 유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다시는 지명이라는 이름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일어나고 일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용화사의 하루는 변함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어두운 밤이 끝나면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김유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연불 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조용했다. 청년당의 방 안, 유리는 매일 밤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어두운 복도를 달리는 꿈, 그 뒤를 따라오는 붉은 가사차림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의 얼굴은 언제나 주선원 스님이었다. 꿈에서 깰 때면 이불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유리는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업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겪는 고통은 과거의 죄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수련의 길입니다. 이 문장은 용화사 곳곳에 적혀 있었고 법문 중에도 자주 반복되었다. 그렇게 유리는 스스로를 탓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자신, 사랑을 택했다가 버림받은 자신, 집을 떠난 자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 그녀는 저항할 이유를 잃었다. 어느 날 유리는 일을 하던 중 실수로 바가지에 담긴 물을 쏟았다. 바닥에 물이 튀었고 옆에 있던 봉사자 한 명의 옷자락이 젖었다. 그 순간 봉사자는 날카롭게 말했다. 수행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업장이 깊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리는 참회방이라 불리는 작은 방으로 보내졌다. 벽에는 천장까지 달하는 불경들이 붙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엎드릴 수 있도록 마룻바닥에 얇은 방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반복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참회합니다. 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야 했다. 3시간 동안. 나중에는 목소리가 갈라졌고 무릎은 퉁퉁 부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녀는 거의 기어가듯 청년당으로 돌아왔다. 다른 수련생들은 그녀를 피하듯 지나쳤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걸 들었다. 죄는 문제 있어. 스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애들은 업이 너무 깊대.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유리는 자신의 존재가 이곳에서조차도 오염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그녀는 더욱 침묵했고 더욱 복종했다.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기도하며 말없이 자신을 지워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리는 자신의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여겼다.
하지만 아침에 메스꺼움이 찾아오고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민감해지면서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울 앞에서 옷을 벗은 그녀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배가 미세하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안은 빠르게 확신으로 바뀌었다. 생리는 이미 2달째 멈췄고 몸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몸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삼키며 바닥에서 떨었다. 이곳은 세속과 단절된 장소였다. 병원도, 산부인과도, 가족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그녀는 배은망덕의 낙인이 찍힐 것이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영빈실 앞을 지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왜 나였을까? 용화사는 여전히 평온했다. 스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부를 했고 법문은 매일같이 SNS에 올라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댓글로 감사의 뜻을 남기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리는 깨닫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었다. 이곳은 벽 없는 감옥이며 자신을 삼켜버린 깊은 늪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청소를 하다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메모지,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가 또렷했다. 당신도 갇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여기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제발, 누군가는.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보였다. 유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곳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조용했고 두려움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출구가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유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유리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딸도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지명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불리는 존재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기계가 된 듯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계는 부드럽지 않았다.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 미묘하게 부풀어 오르는 생명.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느껴지는 소굴렁임, 가슴 깊이 쌓이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무력감. 그녀는 매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는 봄비보다 훨씬 차가웠고 대웅전의 기왓장 위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절박한 호소처럼 들렸다. 유리는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미 온몸은 젖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빗물에 얼얼했다. 그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명아, 잠깐 이리 와보렴. 주선원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낮고 침착했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날카로웠다. 유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그 방, 영빈실로 향했다. 이미 몇 번 들어간 공간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조명이 어둡게 낮춰져 있었다. 스님은 염주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유리는 묵묵히 그의 앞에 앉았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스님의 첫마디였다. 내가 내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지.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에 놓였다. 내가 짊어진 업은 깊고 무겁지만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어. 그 순간 유리는 손을 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그녀의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정화야.
이것은 수행의 일환이야. 부정하지 마.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령이 있었다. 유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냈다. 작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싫어요. 그만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의 눈빛이 바뀌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냉정함과 분노가 번뜩였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말한 것은 곧 불법에 대한 거역이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어. 그 말에 유리는 몸을 움츠렸고 입을 다물었다. 공포는 입을 막는다. 그녀는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리는 아무 저항 없이 다시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몸은 굳었고 마음은 떠났다. 그녀는 자신을 바깥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 고통을 견뎠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선원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정화를 시작한 거야. 이 고통을 통해 너는 업장을 벗게 될 거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체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구토는 일상이 되었으며 작은 일에도 숨이 찼다. 수련 중에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고 다른 수련생들조차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젠가 들었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숨기고 싶을수록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고 설령 누군가 믿는다 해도 그녀가 겪게 될 것은 고통과 수치뿐일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단 몇 줄을 적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이 편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화사에 있어요. 그 사람, 주선원 스님이. 그녀는 더 이상 적지 못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고 글씨는 번졌다. 그녀는 그 종이를 이불 속 베개 밑 깊숙이 숨겼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곳을 수색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글을 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얹었다. 그 안에는 아직 이름도 얼굴도 없는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 생명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지켜야 할 이유였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단지. 김유리가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라 생각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졌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 이윤정은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딸의 방을 들락날락하며 이불을 펴고 접고를 반복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사진 액자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 사진 속 유리는 교복을 입고 봄날의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 김재환은 더 조용했다. 평소 강압적이던 말투는 사라졌고 퇴근 후엔 늘 서재에 틀어박혀 경찰서에 보낼 서류를 정리하거나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특별한 범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일상적 실종, 청소년 가출, 개인적 갈등, 모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환은 우연히 공조 종합버스터미널 근처의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빗속을 헤매는 듯한 유리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녀 곁에는 두 명의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유리는 낯선 회색 트럭에 태워져 어딘가로 떠났다. 트럭의 번호판은 화면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김재환은 곧장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했고 차량은 강원도 소재의 불교 단체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영적 정화 프로그램 운영 차량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윤정은 인터넷을 뒤져 해당 단체의 활동 내역을 찾았고 그 중심에 용화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결심했다. 딸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두 사람은 강원도로 떠났다. 용화사는 마침 이른 아침 의식을 준비 중이었다. 청년당 앞에서는 수련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대웅전에서는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는 불자들로 가득했다. 입구로 들어선 김재환과 이윤정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경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봉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김율이라는 아이가 있나요? 한 달 전 트럭에 태워져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사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곳에는 그런 이름의 수련생이 없습니다. 입소시 법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명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얼굴이라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이윤정이 급하게 가방에서 유리의 사진을 꺼냈다. 봄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봉사자는 사진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나측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행과 정진의 장소이므로 외부인 방문은 제한됩니다.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대웅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곧이어 또 다른 스님 2명이 다가와 문을 지켰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고 경내 입장은 거부되었다. 김재환은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울컥하고 소리쳤다. 내 딸을 데려왔잖아요. CCTV에 찍힌 트럭, 여기 소속이었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지만 용화사의 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닫혔다. 그 문은 철제도, 자물쇠도 없었지만 가족과 딸 사이를 완벽히 가로막았다. 이윤정은 무너졌다. 계단에 주저앉아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새벽 산중을 가로지르며 메아리처럼 번져나갔지만 용화사의 범종 소리에 묻혀버렸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2사람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증거로 CCTV 영상과 차량 조회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용화사의 수상한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함께 접수했다. 이번엔 달랐다. 지역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팀이 해당 사건에 흥미를 보였고 그들의 취재가 시작되었다. 실종 소녀와 숨겨진 산사라는 제목의 보도 예고편이 SNS에 올라오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딸이 스스로 떠난 것을 왜 절 탓하느냐고 했고 다른 한쪽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감추는 건 범죄라며 분노했다. 그리고 그 무렵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와 민원이 누적되면서 용화사의 자율 입소라는 주장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또 다른 실종 사건 제보였다. 2년 전 수련 중 돌연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의 가족이 뒤늦게 방송을 보고 연락해왔다. 그녀 역시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용화사 차량 근처였다. 수사팀은 긴급히 조사 범위를 넓혔고 마침내 법원의 협조를 얻어 불시 점검과 현장 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극비리에 준비되었다. 조용한 새벽, 용화사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스님은 법당에서 묵언 수행 중이었고 수련생들은 밭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고요한 산속에 낯선 차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의 조사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탐지견 진구를 포함한 조사단이 저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김유리는 아직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범종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소리 뒤편에서 한 줄기 바람이 산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용화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시작했다. 수련생들은 밭을 메고 찬물을 떠와 청소를 하고 대웅전에서는 목탁 소리에 맞춰 연불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평온하고 질서정연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내를 감도는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하은정은 대웅전 뒤편에서 수련생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가 문득 기척을 느꼈다. 눈을 들어 입구 쪽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곳에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 사회복지 담당관, 그리고 경찰견 조련사. 그 중심에는 진구, 훈련받은 말리노이즈종 탐지견이 앞장을 서고 있었다. 하은정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고
내부 무전을 통해 주선원 스님에게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빠르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경내 전역에 대한 행정 집행을 선언했다. 우리는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정식명령에 따라 본 사찰 내 불법 감금 및 실종자 관련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스님들은 놀란 얼굴로 경찰을 바라보았고 수련생들 중 일부는 얼어붙은 듯 발을 멈췄다. 김유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채소밭 옆에서 호미를 들고 있다가 경찰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 이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수사팀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구역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다. 진구는 훈련받은 대로 인원 사이를 오가며 냄새를 맡았다. 그 개는 유달리 한 방향으로 집요하게 향하고 있었다. 그 방향은 바로 청년당, 수련생들이 거주하는 건물이었다. 청년당 앞에 도착한 순간 진구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낮고 단호한 짖음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고 그 순간 진구는 김유리 쪽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조련사가 재빨리 리드줄을 잡아당겼지만 걔는 쉬지 않고 그녀를 향해 계속해서 경계의 소리를 냈다. 유리는 멍한 눈으로 진구를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움츠렸다. 그 소리에 놀란 다른 수련생들도 유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유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요. 당신 이름 김유리 맞죠?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CCTV를 추적했고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당신 방을 정리하신대요. 그 말에 유리의 눈이 흔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그녀가 낸 첫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순간 경내 전체가 조용해지는 듯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가 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에게 내밀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유리의 모습이었다. 유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조용히 어깨를 떨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유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용서할 필요 없는 존재로 봐준다는 것. 그 순간 그녀의 침묵은 깨졌다. 그 후 수색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청년당 내부에서 경찰은 유리의 침대 밑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듯한 떨리는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제발 이 글을 봐주세요. 나는 용화사에 있어요. 주선원 스님이. 그 편지는 증거가 되었고 조사팀은 즉시 주선원을 연행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스님은 대웅전에서 연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수행의 장소일 뿐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이내 반박되었다. 수련생 중 몇몇은 경찰의 조용한 설득에 입을 열었고 내부에서 벌어진 통제와 체벌, 강제 고립의 실태를 진술했다. 그 모든 순간을 김유리는 복도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뱃속에서는 작은 생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 정말 끝이 시작되었구나. 주선원은 연행되기 전까지도 한순간도 연부를 멈추지 않았다. 대웅전의 단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마치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양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들이밀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짧은 중얼거림. 너희는 죄를 짓고 있다. 이건 모두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평생 쌓아온 신뢰를 그 하나의 손짓과 침묵으로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대웅전 바깥에서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번쩍였고 마이크는 일제히 경찰 쪽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입니까? 수련생 중 미성년자도 있었습니까? 정신적 강요에 따른 범죄로 보고 있습니까? 경찰 측은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대중은 이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SNS에는 위선자, 종교를 이용한 괴물, 정화라는 이름의 지옥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다. 용화사는 이제 더 이상 수행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은폐와 침묵의 공간이었고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은 감옥이었다. 청년당 한쪽, 유리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뱃속의 생명은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 곁에는 경찰 심리상담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유리 씨, 지금부터는 천천히 당신 이야기를 들어드릴 거예요. 누군가 강제로 당신의 삶을 조종했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유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보호센터. 유리는 조용한 방 안에 누워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은 밝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의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상담센터에서는 하루 2번 심리 상담이 진행되었고 의료진이 수시로 그녀의 건강을 확인했다. 임신 5개월 차. 태아는 건강했고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아직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은 분명했다. 한편 사건은 빠르게 공론화되었다. 뉴스에서는 용화사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과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유사한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가족과의 단절, 휴대폰 압수, 외부와의 단절, 정신적 지배, 그리고 은밀한 정화의식.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한 소녀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맹점을 드러내는 폭로였고 종교의 탈을 쓴 범죄의 실체였다. 검찰은 주선원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 전원을 구속 기소했고 영적 상담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성폭력, 불법 감금, 심리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유리가 작성한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다. 번져버린 글씨와 눈물 자국이 남아있던 그 쪽지는 법정에서 낭독되었고 법정 안의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유리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글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두려워하던 어둠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 그녀는 과거의 지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김유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사에게 물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으면 저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삶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도, 당신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저도 기대돼요. 그 말에 유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웃음이었다. 작고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한 달 후 김유리는 기자회견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대중 앞에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침묵은 더 이상 치유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종교 사기,
심리 조작 집단, 피해자 보호법 등 다양한 주제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증인이었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이 쓴 마지막 문장을 일기장에 적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김유리는 보호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고 먼 산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얼굴로 맞았다. 그 바람 속에는 어릴 적 기억처럼 따뜻한 향이 묻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두려운 침묵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한때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곳에 비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면으로 자신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김유리였다. 부서졌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만든 이전보다 단단한 자신. 유리 씨, 준비 다 되셨어요? 상담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그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서울역 플랫폼. 기차에서 내린 유리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플랫폼 끝자락, 부모님이 서 있었다. 아버지 김재환은 무표정했지만 두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 이윤정은 이미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유리는 조용히 불렀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머니는 그녀를 와락 안았다. 우리 유리야.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다. 아버지는 뒤늦게 다가와 유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분명 진심이었다. 가족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이 떠나기 전 그대로인 방에서 잠을 잤다. 책상 위에는 자신이 고3 때 쓰던 교과서들과 반쯤 비워진 일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조용히 펼쳤다. 마지막으로 적힌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그 밑에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숨 쉴 수 있다. 그 어떤 틀도, 그 어떤 거짓도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김유리는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임신 6개월. 태아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초음파 화면 속 아이는 점점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처음엔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두운 기억과 맞닿아 있는 이 생명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료 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생아를 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그 아기처럼 자신의 아이도 웃고 울고 자라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는 충분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머니는 손을 모아 떨었다. 하지만 곧 이윤정이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도와줄게. 그 아이가 너의 상처를 덜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김재환도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유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다. 단지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 또 다른 김유리에게 보내는 신호탄으로. 그녀는 매일 글을 썼다. 그날의 감정, 과거의 기억, 회복의 과정, 그리고 아이에 대한 다짐. 그 글들은 점점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고 결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출간된 책의 제목은 너는 잘못이 없다였다. 책은 출간 직후부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요청이 이어졌다.
김유리는 조심스럽게 방송에 출연했고 토크쇼와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갔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듣는 이들이 울었다. 그리고 봄의 끝자락,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실. 김유리는 딸을 안고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작은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너는 내 희망이야. 엄마는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그녀는 아이에게 할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뜻은 하늘처럼 맑고 인연처럼 따뜻한 존재. 그 이름처럼 아이는 세상의 어둠을 지나온 그녀의 삶에 한 줄기 햇살이 되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머니는 손에 조그만 털모자를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이를 보자마자 코끝이 붉어졌다. 우리 손녀, 반갑다. 그날 병실은 울음도, 웃음도, 수많은 감정도 함께였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된다는 증거였다. 김유리는 침대맡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그녀는 글을 썼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끝없이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김유리는 어느새 아이와 함께 걷는 삶에 익숙해졌다. 할인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잔잔한 바람,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그녀는 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배워갔다. 이게 평범한 하루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과거의 자신은 평범함이 주는 위로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저 벗어나고 싶었고, 멀리 가고 싶었고,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자신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건 바로 사소한 평온함이라는 것을. 할인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아기의 첫 미소, 첫 옹알이, 첫 뒤집기. 그 모든 것이 김유리에겐 기적이었다. 상처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할인은 결코 어둠의 그림자를 담지 않았다. 그녀는 맑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다시 믿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그해 가을, 김유리는 전국 여성 인권 포럼의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강연자로서 무대에 섰고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강연장의 조명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저는 한때 내 삶이 가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살아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단지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의 고통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멈춘 적 없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기를.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어있는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무대 아래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눈물이 고인 채 인사하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털어놓는 사람,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하는 사람들. 김유리는 그 하나하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후 그녀는 전국을 돌며 다양한 모임과 세미나에 초청되었다. 그녀는 피해 생존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변화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쓴 책은 청소년 인권 교육 자료로 채택되었고 국회에서는 종교시설 내 사적 감금과 심리적 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유리 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절대 잘못된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너는 어둠을 끌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빛으로 데려온 존재라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유리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서서 떨어진 낙엽을 조용히 쓸었다. 할인은 실내에서 옹알이를 하며 장난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장면은 그저 평범했지만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그녀는 종종 아직도 밤에 악몽을 꿨다. 주선원의 얼굴, 차가운 대웅전, 뒤돌아보는 자신의 뒷모습. 하지만 깨어난 뒤에는 그 곁에 있는 할인의 숨결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그녀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일 뿐,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할인이 첫 돌을 맞던 날, 김유리는 작게 돌잔치를 준비했다. 친한 친구 몇 명, 가까운 상담사, 그리고 함께했던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 모두가 모여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 아이는 나의 재탄생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갈 세상은 우리가 조금씩 바꾸고 있는 세상일 겁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말은 단지 엄마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자의 선언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다. 밤이 되자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하리는 깊은 잠에 빠졌고 김유리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는 다음 책의 제목을 정해두고 있었다. 어둠을 지나 우리가 다시 걷는 길. 그 제목은 곧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은 세상의 먼지를 덮듯 그녀의 지난 기억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았다. 김유리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다. 나는 상처 속에서 태어났지만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덕분에 한 걸음을 내디딘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웃었다. 진심으로.